는데 이분은 저희한테 약간 꽃 같은 존재예요. 좀 먼 곳에서 날아온 꽃이긴 한데요. 우리 나종호 교수님 유퀴즈에도 나오셨고 또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도서관의 저자기도 하신데 이분이 작년쯤 한국에 본인이 오면 우리 자살 유가족들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저희한테 요청을 이렇게 도움의 요청을 먼저 저희한테 내미셨어요. 나를 좀 써달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복이 굴러와도 이렇게 굴러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이분과 함께 작년에 행사를 했고 유족들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박 의사가 또 유퀴즈에 나온 대중적 학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준다는 거에 굉장히 도전과 위로를 받으셨고 또 올해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너무 벌써 소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강연을 우리에게 펼쳐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진짜 박수 크게 쳐주셔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왔단 말이에요. 전 KTX 타고 왔지만. 자, 나종호 교수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작년에 사실 김혜민 PD님께서 페이스북에 이제 라이프 오프 활동하시는 걸 제가 보고 꼬리에 그렇게 달았어요. 저도 참석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와 보니까 강연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근데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작년에 한 차례 서울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강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부산까지 오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시작하기 전에 여기 김주선 목사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 여기 연단에서 서서 강의를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여기 올라와서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무대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자리는 제가 정말 100에 99면 저기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서로 정말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청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하고 작년에 했던 대화들을 조금 고쳐서 해볼 예정이고요. 제목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 자살 유족들을 위한 대화로 잡았습니다. 저는 나종호고요. 작년에 처음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중들 강연이나 뭐 대화를 할 때 청중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최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만큼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그 유족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제가 강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정체성으로 약간 준비를 했고요. 개인 나종으로서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인데 처음에 제 주변에서 자살로 지인을 잃었던 거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정말 지금 이제 20년도 넘은 시기인데 친구한테서 이제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어떤 분이었냐면 저랑 새내기 배운 지금도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세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같이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탔던 형이었어요. 근데 좀 저보다 한 학번 위였지만 삼수하신 형이어서 좀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고 누가 봐도 정말 멋있는 축구부의 주장이자 또 너무 외모도 멋있고 그런 형이었는데 굉장히 약간 시크한 분이셔서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세터 때 제가 많이 취하고 막 이럴 때도 정말 많이 이렇게 챙겨주셨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이 형이 힘들어하는 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자살로 사랑하는 분을 잃은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살이든 자살이 아니든 간에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는 누구한테나 정말 힘든 시련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특히 잃는 경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의 근간을 정말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존 보울비라는 학자가 있어요. 애착을 연구한 학자인데 이분이 쓴 상실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하게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만 고인이 돌아오는 것 외에는 정말 어떤 것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없게 느껴질 만큼 정말 크게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그에 준하지 않은 위로는 거의 모욕처럼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어서 인용을 해봤고요. 또 정말 익숙한 곳을 낯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쓴 돈비와 아들이라는 책을 보면 저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1차마자 어떤 애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침 햇살이 오래된 집을 깨운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하고도 바쁜 세상이, 그래서 바깥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상실만으로 이렇게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무기력함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한 사람을 잃은 걸 정말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애도와 사별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고요. 애도라고 하면 흔히 사별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애도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급성 애도는 사실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반복적인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고요. 고인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기억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실 생활에서 정말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타인이나 현실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하죠. 우리가 한때는 애도가 선형적인 과정이라고 그 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분노, 우울을 거쳐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애도는 다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일상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갈수록 덜 힘든 거고, 또 가로축은 이제 왼쪽이 사랑한 사람을 잃은 시점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 위에 있는 그 경로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가 가라앉는, 그런 회복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히려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지연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초반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다시 일상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도를 흔히 여행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쩍 떠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영위하는 그런 여행. 근데 사실 애도는 저의 생각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정말 완전히 다른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보울비 그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잃은 나를 잃기 전에 나로 돌아가게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근데 그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정말 새로운 나는 더 좋은 나일 수도 있고 더 발전된 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나를 만나고 고인과 이전과 다른 방식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고, 또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더라도 우리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고 세상은 충분히 가치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캐서린 시어 박사가 애도를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순간 애도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애도는 상실 후 경험하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애도는 어떻게 보면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말 무섭게 몰아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잠잠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았나 싶으면 다시 또 나타나는 것이 애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별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을 경우 뭐 배우자, 쌍둥이, 그래서 흔히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관계를 잃었을 경우에 더 전반적으로 강렬한 애도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뭐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에서 조금 더 힘든 경향성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정말 친한 친구라면 누구누구의 친구라고 자기를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별한 과정, 그래서 자살로 인한 사별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더 심한 죄책감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별, 사고에 의한 사별이 보통 더 강렬한 애도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살은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사고에 가까운 사별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사별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도하는 사람의 상황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체적이나 심리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 애도가 더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사회 환경적으로 당연히 그런 조건이 열악하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변에 지지해줄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애도가 조금 더 수월할 것이고, 그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면 애도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별을 하면은 처음에 그 극심한 애도를 통해서 적응하는 과정을 누구나 거칩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게 통합된 애도로 나아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현실을 인정하고 어떤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통합된 애도로 나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약간 달콤 씁쓸한 기분, 그러니까 좋은 기억들도 많이 나고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별은 워낙 큰 충격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술, 마약으로 스스로를 달래기도 하고요. 다른 정신건강 및 신체적 문제와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역학 연구라든가 그런데 연구 결과들에서 통합된 애도로 나아가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90에서 93%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합성 애도는 7에서 10%인데 그 중에서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경우에 조금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합성 애도냐라고 물으시면 영어로는 complicated grief라는 뜻인데요. 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complication을 우리가 흔히 합병증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부상을 입은 후에 아니면 상처가 아무는 것을 막는 합병증을 complication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복합성 애도도 상실 후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적응을 막는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생각, 행동,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실 후에 적응을 막는데요. 가상의 미래에 대해서 반추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랬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또 동시에 미래를 파국적으로 예상하는 것. 나는 영원히 이 애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같은 생각들. 또 행동들. 그러니까 과도한 회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을 아예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돼서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지 않고 위축된다든가, 아니면 약물에 의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들, 긍정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또 스스로를 연민하는 게 부족한 그런 것들이 치유를 막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통합된 애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도가 진행이 멈출 경우에 우리는 계속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효과적이지 못한 감정 조절을 보이기도 하고요. 계속 자책을 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성 애도에
흔한 증상들이 이제 강렬한 그리움, 또 절망적인 슬픔, 또 다른 어려운 감정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사별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기억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에 대해서는 정말 PTSD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강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급부로 과도하게 회피를 하게 되고요. 또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 또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굳이 하는 이유는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스스로 지금 느끼실 때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도움을 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른 것이 느껴질 때라든가, 아니면 애도가 정말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시간과는 무관한 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떠난 게 정말 수년이 지났는데도 엊그제와 같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제가 보던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딸을 잃고 그 이후로 그 방을 못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방을 그대로 놔두고 아침마다 가서 우리 딸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치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수년을 지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론 뭐 그거 자체, 그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뭔가 애도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슬픔이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거나 더욱 심각해질 경우, 그리고 애도와 공존하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라든가 정신적 문제들,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경우에 꼭 도움을 도움을 청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라든가 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파트는 다 했고요. 지금 이제는 그 개인 나종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저랑 레지던트 동기였어요. 그래서 엠마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제가 원래 레지던트를 미국에서 4년 정도 그 정신과 수련 과정이 4년인데 첫 해를 마치고 이직을 했어요. 가족 그 사정 때문에. 그래서 뉴욕에 처음 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보통 1년을 다 한 상태였고 저는 2년 차로서 어떻게 보면 편입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줬고, 또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였어요. 제일 똑똑한 친구여서 약간 친구들이 항상 어려운 케이스가 있거나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친구한테 항상 가서 질문을 먼저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안 넘어가죠?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 페이스북에 접속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뭐라고 하죠? 담벼락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사람들이 포스팅을 하는데 약간 정말 분노에 찬 것 같은, 네가 세상을 떠나는 걸 믿을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왜 그렇게 떠났느냐라는 식으로 약간은 원망 섞인 글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엠마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왠지 자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우울증으로 앓고 있었던 친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하고 비슷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유퀴즈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가 둘 다 당직을 같이 썼어요. 근데 이제 뉴욕 때는 병원을 한 3군데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당직을 다른 병원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에서 서고 있었는데 새벽 한 3, 4시쯤에 갑자기 이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좀 혼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저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별 생각 없이 뭐 피곤하고 이러니까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그때 내가 뭐 새벽이긴 하지만 같이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왜 혼자라고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살 유가족 혹은 사별자분들이 만약 내가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하고 결국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마침 그 뉴욕대 의과대학생도 죽어서, 여기 이 기사는 그 의과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후에 2주 후에 죽었고요. 그래서 제가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글이나 뭐 그런 인터뷰들을 통해서 사실 많은 매스컴에서 다뤄주셨는데 그 계기가 결국에는 저는 엠마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이 용어는 쓰이고 있었는데요. 엠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 용어들이 정말 눈에 좀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엠마의 모습은 어떤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가 그 우울증하고 맞서 싸우려고 정신과 의사가 됐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의 용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유퀴즈에서도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왜 투병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은 선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통합위에서 용어 자제를 제언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방심위 특위에서 용어를 자제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유퀴즈에 나갈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자살 유족인 소재웅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훈훈 출판사를 운영하시기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그분께서 그 유퀴즈 처음 제가 나온 걸 보시고 제가 말을 되게 꾹꾹 눌러서 하더라라는 후기를 남겨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정말 말을 꾹꾹 눌러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구로 방영되는 예능에서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미국에서 수련을 받을 때 항상 그런 거를 교육을 받아요. 네가 이 말을 했을 때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리고 혹여나 어떤 사람한테 자살 생각을 네가 부추기거나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거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나가면서도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댓글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아마 지금도 가장 많은, 이건 1년 전에 제가 capture했던 건데 제일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라서 가장 위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래도 방송에 나가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아들을 자살로 잃은 분의 댓글인데 정말 유가족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저는 이 글 중에서 그 전사라고 부른다는 그 말이 되게 그 엠마를 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SNS에 많이 글을 썼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엠마가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껏해야 8개월 알고 있었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슬픈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엠마가 죽고 나서 미국 장례식 전에 미국 워낙 넓다 보니까 장례식은 굉장히 먼 곳에서 했는데 그 전에 메모리얼이라 그래서 작게 미국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엠마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진들 중에 그 엠마가 한 살 때쯤 될 것 같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 애가 1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엠마의 이제 사진들 중에 하나가 딱 그 나이 때인 거예요. 1살, 뭐 2살쯤 된 것 같은데 너무 제 딸이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정말 더 엠마랑 가까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의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먼 길 와주셨다고 했는데 또 한국에서 지금 뭐 제가 이제 곧 책이 나와서 다양한 북토크나 이런 게 잡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기대 하나도 안 되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이 자리만큼은 정말 또 20일에 할 연대 자리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캐나다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1998년에 그 소머 로텐버그 여사라는 분이 이게 아들 사진인데 아들이 그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흔히 조울증이라고도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굉장히 중증이었고 그래서 자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그 원래는 영어로 자살이 suicide인데 commit suicide라고 했어요. 그래서 commit은 저지르다, 직역하면 저지르다라는 뜻이고 범죄, 뭐 commit crime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을 할 때 쓰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 용어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은 후에 이제 이게 나의 일이 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문제를 체감해서 문제를 제기를 처음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자살에 대한 침묵이 낙인의 주 원인인데 비극이 발생했을 때 공개적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동정이나 아픔의 나눔 혹은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자살 유가족은 강렬한 자기 비하와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26년 전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 생각하면 미국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아까 그 엠마 기사에서 제가 잠깐 보셨겠지만 die by suicide라고 해서 자살로 사망했다라고 쓰거든요. 거의 모든 언론, 적어도 언론은 commit이라는 말을 쓰는 기사는 이제는 없어요.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그 변화 과정들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자살 유가족은 이게 자살의 낙인을 홀로 감당해야 되고 사회가 그걸 받아주지 않을 경우 그래서 수치심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살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또한 유가족의 상처를 가중시킨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글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침묵의 역기능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런 노력들 특히 당사자분들 뭐 유가족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2005년 알버타 정신건강회의에서 자살 예방 전략으로 이제 기존의 자살을 다루는 용어들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되 동시에 고인을 존중할 수 있는 용어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국의 자살률은 사실 여기 지난 20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25년이고 또 거의 매해 2해 빼고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낙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인한 상실에 대한 애도에 대해서 원래 미국의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한 명이 세상을 떠날 경우에 7명 혹은 9명 정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자살이든 아니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7에서 9명밖에 영향을 안 받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조차도 어떤 자살의 낙인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결과들에 따르면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하면 평균적으로 135명이 영향을 받고 그 중에 22%는 심각한 변화를 느끼고 40%는 삶을 흔들어 놓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은 인생에 걸쳐 누군가를 자살로 잃고 또 전체 인구 중 60명당 1명꼴로 가족 또는 친척을 자살로 잃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자살률이 지금 한국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한겨레 20일과 한국심리학회 조사 결과 한국이 4명 중 1명꼴로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을 자살로 잃습니다. 그래서 특집 기사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훌륭한 보도로 인해서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로 사망하는 일을 잃을 경우에 더 강렬한 애도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애도 기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뭐 우울증이라든가 PTSD라든가 복합성 애도와 더 긴밀히 연관될 수도 있고요. 극복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겨운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낙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유퀴즈에서 그 조세호 씨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주변에서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옆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자살 유족들이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애도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유가족과의 대화, 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 또 스스로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떤 가치 평가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긍정적인 이벤트 참여. 지금 여기에 오신 것도 저는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조 모임,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뭐 자살로 사랑하는 분을 잃은 분들끼리 하는 이야기, 같이 모여서 서로 지지해주고 하는 이야기들, 또 종교적인 것들도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한때는 미국에서 사실 저희 세대는 아니고 훨씬 윗세대인데 1950, 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암을 캔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암이란 단어를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C로 시작하는 단어, 그래서 C word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불과 뭐 4, 50년 만에 세상이 변한 거죠. 그래서 자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요. 엠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주일 동안 저희 동기들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전체들이 그 소집을 했어요. 그 레지던트 교수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집단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놀라고, 자살로 사랑한 사람이 이러면은 이렇게 분노를 처음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나를 두고 갔느냐.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감정들이 주였다면, 이게 갈수록 시간을 보내면서는 그 엠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엠마의 특징들, 뭐 재밌는 그 특징이라든가 에피소드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면 기타를 가져와서 엠마가 좋아하던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고인이 된 친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들도 우리가 공개적인 애도의 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그것들을 제 발걸음이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친구의 어릴 적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됐고 정말 죽음을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삶을 축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지나보면 그리고 그 이후 그 일주일 이후에도 저희 그 미국 뉴욕대 레지던트들은 정신과 레지던트들은 매주 집단 상담을 원래 해요. 그래서 하면서 뭐 자기의 힘든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진행자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매주 1시간씩 했는데 아무래도 엠마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저희 집단 상담의 주제가 자주 엠마의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교수님도 엠마를 굉장히 잘하는 교수님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의 2년 넘게 했죠. 그래서 2년 넘게 매주 만나면서 엠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애도를 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이게 우리만의 어떻게 보면 자조 모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더 효과가 있다는 걸 더 느끼게 됐고요. 또 저희는 아무래도 정신과에 싸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더 낙인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건 훨씬 덜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친구 가족들에게 도움을 나중에라도 친구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조그룹 여기 미고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요. 이 슬픔을 느끼는 게 나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후의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PTSD라고 하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그게 PTSD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질환이나 좀 부정적인 심리 변화라면 트라우마의 성장은 어떤 삶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 대인관계가 나아지는 경우,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경우, 또 개인적 힘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는 경우, 또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자살 유가족의 경우에 다른 사별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트라우마 후 성장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가족을 멘토링하거나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우울증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긍정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라는 행사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2004년부터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던 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작은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주요 도시에서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인 이유가 말 그대로 밤에 걷기 시작해서 어두울 때 걷기 시작해서 아침 새벽에 동틀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이제 행사마다 다르지만 밤새 걸으니까 꽤 많이 걷게 되죠.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약간 자살에 대한 낙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애도를 미국에서도 항상 음지에서 하고 어둠 속에서 했다면 이제는 다 같이 함께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고인들을 기리면서 서로 지지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50개 주 400개 이상 도시에서 정말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9월 달에 자살 유가족의 날에 맞춰서 그 주말에 맞춰서 생명보듬 주간이라고 해서 여기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님 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조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걷기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도 그런 정말 전국구적인 어떤 큰 규모의 행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 사진들이고요. 이거는 뭐 일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테드 강연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세바시 같은 것이 그런 가장 메인인 강연인데 거기에 자살 유가족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에 제가 캡처했던 것들인데 뭐 6년, 7년, 2년 뭐 최근 것들도 많고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살 유가족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가 보다
각도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아까 조성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자살 어떤 예방, 정말 전국구적인 자살 예방 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직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 이런 행사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정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인을 한꺼풀 벗겨내면은 사실 모두들 그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서지원 씨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서지원 씨를 보면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정재영 씨가 나와서 슈가맨에서 서지원 씨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울고 또 그 김부용 씨랑 이제 최재훈 씨가 그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불타는 청춘인가요? 거기 나와서 이제 서지원 씨 노래를 부르면서 애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들 보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차은우 씨가 그 유퀴즈에 나오셔서 그 문빈 씨를 잃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대사를 빌어서 상실의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기를 또 세상이 그들에게 조금 더 다정하기를이라는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엠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저희 레지던트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 뉴욕의 벤치에 그 기증한 팻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엠마를 위해서 또 엠마 그 컴패션,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울어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엠마를 기리는 글이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2년 넘게 매주 집단 상담을 하면서 엠마를 기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레지던트들도 약간 학위 받는 것처럼 졸업식을 원래 제대로 하는데 그걸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2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엠마를 위해서 이 졸업식을 어떻게 보면은 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엠마를 위해서 헌사한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 앞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엠마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글로 저희를 헌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좀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엠마를 생각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저는 그 미국의 애도 문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요. 교수님도 놀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자살 유가족을 대하거나 혹은 애도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좀 깜짝 놀라시는 부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미국도 그런 낙인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전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살이든 아니든 간에 좀 약간 삶을 최근 몇 번 제가 주변에 그 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의 죽음을 좀 봤는데 그런 자체가 요새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누구누구의 고인의 삶을 기리며라든가 아니면 삶을 축복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죽음보다는 삶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문화 자체가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자살로 인한 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낙인이 좀 옅어지는 과정이 199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훨씬 더 먼저 시작되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 예를 들면 뭐 로빈 윌리엄스라든가 그런 아들이 나와서 굉장히 방송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이 엠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친구들이 엠마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엠마의 삶에 대해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노래를 좋아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을 때 우리도 이 자살이라는 걸로 죽음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집중하는 그런 문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낙인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아무래도 사람들의 충격도 좀 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조금은 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미국 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죽음에 비해서 자살이라는 죽음이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이 삶을 압도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에는 어떤 죽음이든 간에 마지막 10분이잖아요. 마지막 10분, 마지막 1시간, 마지막 뭐 며칠일 텐데 그 죽음에 비하면 이 사람의 삶은 이렇게 풍성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 2년 사이에 정신과 의사로서도 그렇고 교수님의 삶이 나종을 하는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방향이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 갔을 때는 한국 뉴스도 거의 보지 않고 이제 현지에 적응하느라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책을 내고 2년 전부터는 가끔은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나 미국에 살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이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진짜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살 예방하는 분들 단톡이 있는데 저희 자고 있을 때 혼자서 막 열정에 찬 카톡을 미국에 낮에 계시니까 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거의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자살 예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또 세계은행 김용 총재님하고 함께 또 지금 저희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도 최근에 만나기도 하셔서 특별히 김용 총재님이 이번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언급을 그 대통령 회의에서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김용 총재님도 저랑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정말 먼 길을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동영상 못 봤는데 최근에 그래서 조성돈 대표님 말씀도 하시면서 정말 그 길을 정말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굉장히 많은 그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 시작은 조금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모자란 게 없고, 근데 이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게 이 자살 예방, 또 유족들 지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거에 우리 유가족분들이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문자로 나 교수님께 질문을 좀 주셔서 제가 좀 대신 드릴게요. 결국 타고난 기질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하는 연구 중에 유전에 대한 연구들도 좀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우울하고 뭐 원래 자살 뭐 유전자가 있고 뭐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아까 1998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 IMF 이전까지만 해도 자살률이 일본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낮은 나라이기도 했고,
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높아진 거는 저는 어떤 개인의 측면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97년, 98년, 99년 거치면서 갑자기 증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계속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개인의 성질이 바뀌었을 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유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특징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는 저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학자로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 조금 바꿔드리면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개인의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IMF가 그 예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살 유가족 역시 가족만을 돌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웃으로서 공동체로 구성원으로서 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그 군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도 개인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군인의 우울증이나 자살도. 그렇죠. 군인들, 제가 전역 군인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전역 군인하면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집단이에요. 근데 그 전역 군인들의 자살률이 한국 전체 자살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게 이분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직업 군인이고 미국은 워낙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만나보면 끔찍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뭐 동료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거를 직접 본다든가 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정말 생지옥을 경험한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살률하고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네.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그분들이 이제 뭐 파병을 나가서 경험한 것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듯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어떤 사회 경제적 그런 스트레스들이 그만큼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질문을 주셨어요. 상담자로 유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죽고 싶어하는 유족에게 특히 도움되는 말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작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글쎄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똑같이 Q&A를 했었는데 그 김혜민 PD님께서 고구마를 삼킨 것 같이 답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산이에요. 충청도 아니고 네, 빨리빨리 네, 말씀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배운 거는 꼭 위로를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레지던트 처음 일할 때는 앞에서 누가 울고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정말 쓸데없는 말도 하고 막 도움이 안 되는 말도 했는데 그냥 그 마음 느껴주시면은 저는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겉으로 울어주시지 않더라도 같이 그 마음을 아픔을 덜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아마 상담자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결국 뻔한 얘기지만 마음가짐이 뭐 제가 어떤 마법의 주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위로에 있어서. 뭐 제가 고구마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삐져가지고 1년 만에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이 교수님의 이 섣부른 공감이나 답변이 아닌 침묵과 진정 어린 고민하에 나오는 이 말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 이게 나종호의 매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수님의 책과 그리고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신작 나왔다고요, 책.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책 홍보 이쯤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깝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교수님의 그
위로의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큰일 났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순간 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네. 글쎄요, 저의 기조 중에 하나가 저 소아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소아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이에게 네. 자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나. 근데 저도 저희 아이한테 저는 얘기해 주거든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고, 그래, 너무 비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 좀 정죄하거나 고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게끔 이제 이야기는 해줘요. 근데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 따님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아직 딸이 저는 어려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물어보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죽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삶이 너무 힘들어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을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가치 판단을 안 하는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뭐 너무 미화할 수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뭐 다른 죽음을 미워하지 않듯이 이것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남았는데. 네. 엄마가 자살로 돌아가신 지 1년 다 됐습니다. 아주 가깝고 제가 마음 터놓고 지내는 지인 외에 엄마 지인분들께 돌아가신 이유를 자살로 돌아가신 거라고 아직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엄마를 놓아주고 제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1년이면 사실 이 상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위로의 말씀, 응원의 말씀 한번 이제 좀 놓아드리고 싶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으시대요. 네. 아까 설명드린 복합성 애도를 이제 그 진단하는 기준이 보통 1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계속 힘드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질문 조금 달랐는데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자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이분을 놓아드리면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놓아드린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일상생활을 더 풍성하게 또 이제 잘 살아가고 싶다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응원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님을 계속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도는 결국에 파도 같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너무 스스로 자책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그 어머니를 기리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어머니도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놓아드리는 게 어머니께 죄송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네.